네, 고성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이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란 하메네이가 지금 제거됐고, 뭐 나오는 속보로는 하메네이의 아들이 후계자로 뭐 지명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란에 대한 이 참수 작전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하는 건지 아닌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신정 독재 체제니까 네. 뭐 하면의 아들이 그 왕이 이어받듯이 네.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예, 그런데 일단 하메네이가 혼자 뭐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네. 미군과 이스라엘의 그 핀셋 폭격으로 한 40여 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네. 예, 대다수의 그 군 수뇌부들과 또 하메네이의 최측근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권력 공백 상태죠. 완전히 공백성. 특히나 이란 혁명 수비대 네. 이 주요 지도자들이 전부 네, 다 그렇게 몰살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 수뇌부가 있어야 작동이 되는 조직 아닙니까? 네. 이게 말하자면 뱀으로 치면 뱀 대가리에 해당되는 건데 네. 뱀 대가리를 날려버리면 몸통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는 몸통이 거죠. 아직 살아는 있지만 네. 꿈틀대기는 하지만 네. 그게 뭘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뭘 위협거리가 되겠어요? 네. 지금 이란 상태는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뭐 후계자가 되고 누군가가 뭐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만 네. 그건 이미 그 뱀 대가리가 끊어진 이게 뱀의 몸부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이란 사태는 이미 개전과 동시에 절반 이상은 끝났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래도 이것을 이제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네.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게 호메이니부터 하메네이까지 47년간의 신정 독재 체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정 독재 체제가 이란의 전 그 국토의 전 조직에 그 모세혈관처럼 다 뻗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를 민주화를 거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게 레짐 체인지인데요. 네. 이걸 하려고 그러면 공중폭격이나 수뇌부 제거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점령해 들어가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에 관리를 과도기를 하고 거쳐서 민주적 총선거를 거쳐서 새롭게 뭔가 민주정부를 세워야 비로소 이제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미 지상군의 투입이 불가피할 겁니다. 근데 아프간하고 이라크에서 똑같이 했다가 네. 20년 걸려서 결국 실패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제 뱀 대가리를 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뱀 대가리를 쳤으면 네. 그런 실패가 없었을 텐데 뱀 대가리를 치지 못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 뱀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프간 같은 경우에 탈레반 수뇌부를 완전 제거한 네, 상태에서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제거도 안 된 상태에서 카불만 점령하고 거기다가 민주정부라고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내전으로 가는 거죠. 탈레반과의 내전 상태가 내전으로 계속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라크 같으면 후세인을 제거해 버리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네. 이번에 하메네이 제거하니까 저는 뭐 아프간 제2의 아프간으로 갈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 어쨌든 미군이 지상군이 투입돼서 점령을 하고 상당한 과도기 혼란을 거쳐서 민주정부를 세워야만 되는데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까지를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는지 네. 아니면 핵무기를 자꾸 개발하면서 위협을 협박을 하고 있는 하메네이만 제거하는 걸 목표로 했는지에 따라 하메네이와 핵시설, 네, 그렇습니다. 핵 능력 이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재건하는데 최소한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은 이미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핵시설은 작년 8월에도 이미 한번 네.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멈출 누군가 거냐. 후계자가 나와서 협상을 하고 우리는 절대 핵 안 만들겠다 약속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굳이 확전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진짜 레짐 체인지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단하면은 얼마 있다가 또 제2의 호메인이 제2의 하메네이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레짐 체인지까지 갈 것 같아요. 네. 레짐 체인지까지 갈 것 같아요. 트럼프의 그러면 성향상. 이 이란 사태는 상당한 그 진통과 과도기를 거쳐서 상당 기간 동안의 그 사태로 남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란의 지금 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뭐 이란 민중들 국민들은 이 하메네이 정권의 그 독재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좀 네. 이란 전역 도시들에서 예. 다들 좋아한다. 오히려 한국에 와 있는 이란인들의 분위기를 봐도 알죠. 그렇죠. 예, 한국에 온 이란인들은 다 좋아하는데 네. 이 말도 안 되는 좌파들만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이란에서 손대라고 또 그러고 있는데 네. 지난번엔 베네수엘라 손대라고 하더니만 그러고 있는데 글쎄요, 이 이란 사태의 가장 결정적인 피해자는 이제 이란 정권이지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중국 경제, 중국이 사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거의 80% 가까이 수입해왔다. 이렇게 이란 원유의 80%를 중국이 수입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시장 가격이 아니라 훨씬 저렴하게. 싸게. 예. 네, 그게 이제 이란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네. 이란이 미국과 이게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 게 벌써 꽤 되잖아요. 40년이죠. 네. 그럼 이게 뭔가 이란이 아무리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란은 그냥 경제 규모로 따지면은 중진국 수준인데 네. 이런 나라가 그렇게 미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뒷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줄이 있었던 거죠. 돈줄이. 예, 그게 1차적으로 중국이죠. 네. 거의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러시아일 겁니다. 지금 저 수치는 2023년에서는 네. 중국한테 수출하는 게 90% 가까이 되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원유는 저렇게 되는데 네. 중국도 산유국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이를테면 이란으로부터 기름을 계속 사서 자기네 거는 안 쓰고 비축하고 있다든지 동시에 저 아마 정도 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원유의 네. 그 생산 비용보다 네. 이란부터 갖고 오는 들어오는 게 더- 원유가 더 쌀 수도 있어요. 예, 저기는 파이프로도 수송이 네. 될 테니까. 음. 그런데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네. 외교적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나 또는 중국도 자체적으로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네. 원유 매장 국가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대적으로 타격받는 그 충격이 네. 중국보다 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받는 타격은 중국이 받는 타격보다 훨씬 큽니다. 네. 우리는 워낙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본이 받는 타격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원유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장 큰 피해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입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유로 전혀 생산 못 하니까. 네. 지금 그 메이저 그 석유 회사들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 컨틴전시 시나리오에 따르면 네. 이게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투가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폐쇄가 된다. 네. 고 할 경우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원유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를 거라고 하는 예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좀 충격을 완화시키고 완충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갖고 있는 건 중국인데 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완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원유 비축량이 208일분이 있다고 하는데 네. 원래 모든 국가가 비상시에 대비해서 원유를 비축하게 돼 있잖아요. 네. 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208일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쓰기 시작했을 거고. 네. 그리고 그거 계속 쓰면서 비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비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차피 부담은 가중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정권 차원에서는 뭐 안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한테 주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이 사태를 여전히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고 이른바 우리가 74년에 오일 쇼크 때문에 네. 정말 결정적 타격을 받을 뻔했잖아요. 네. 그때와 같은 수준의 쇼크가 지금 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그 쇼크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어제 7.8% 정도 코스피 전체가 7.8%가 떨어졌는데 오늘은 지금 뭐 몇 퍼센트 떨어졌나요?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졌다는 이틀 네, 저거- 이틀 연속 저거, 예.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가 발송되고 지금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5,200이면 이게 지금 어제 어쨌든 어제 5,700에서 막았는데. 네, 어제 오늘 합쳐서 1000포인트가 떨어졌네요. 네. 마이너스 9.63% 오늘 하루만. 네. 아직은 장 중이니까 네. 최종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최근- 외인이 얼마나 팔고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순매도 했겠죠. 네. 어제도 5조 가까이 팔았었는데 오늘도 1조 2천억 가까이 팔고 있는. 네. 저 사이드카 걸렸는데도 걸리고 풀리자마자 그냥 와장창 또 내려가고 네. 오후에 한번 또 걸릴 수도 있는. 네, 그렇죠. 네. 저게 그 대폭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니까 네. 뭐 계속 폭락이 되면은 뭐 사이드카를 하루에 한 번밖에 발동 못 한다 이런 조항은 없으니까. 네. 예, 두 번, 세 번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아까는 마이너스 11%까지 갔었다는 얘기도 있네요. 11%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온 거네요, 사실. 이게 뭐 근데 이게- 오늘은 5천선을 지킬 수 있냐 없냐가 사실. 떨어질 때 네. 그냥 그야말로 수직 하락을 할 때도 네. 중간중간에 조정이나 보합을 거쳐서 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코스피 관련해서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경계하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란 사태가 없다 치고 네. 이란 사태가 없다 치더라도 그 3일절 연휴를 마친 그 어제 화요일 날에 네. 코스피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발언했어요.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올랐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커졌다. 예.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총재가 한 거거든요. 네, 멋있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그렇게 경고를 할 정도로 지금 이 코스피가 사실은 정치적인 변수 등등 때문에 너무 그 거품이 많이 껴 있었다고 하는 네.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5천까지는 이 정부도 네. 어떻게든 올려보겠다라고 했는데 5천부터는 불안해가지고 네. 계속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자기들도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울고 싶은데 뺨을 지금 세게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단 하루 만에. 하는 총재가 저 정도 발언한 것은 네. 지금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든지 하고 네. 아니면 새로 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 중단해라. 네. 상황이 너무 위험성이 크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저런 발언만으로도 저는 코스피가 상당히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건 사실 구두 개입이죠. 예, 여기에 좀, 중동 사태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져버린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양쪽 다 이 사이드카보다도 더 세다고 할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가 네. 동반으로 발동했다. 1년 7개월 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증권사의 1위, 2위를 다투는 게 NH증권하고 네. 한투잖아요. 네. 한국투자증권. 이 두 군데가 모두 신용거래 정지를 발표했어요. 지금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유가 두 가지 같아요. 깡통 찰까봐 깡통 예. 차면 자기들이 손해볼까 이게 이제 하락장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이 되니까. 네. 두 번째는 이게 증권사들도 자기들이 돈 찍어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게 거의 다 나갔다는 거예요. 나갈 돈 다 나간 거죠. 예. 네. 그래서 당분간 정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기한 정지로 언론은 그걸 보도를 했는데 두 군데가 그렇게 지금 신용거래 정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신용거래를 무기한 중단해서 저게 해소될 때까지 중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도 아까 저 주가지수 보니까 외국인들은 수매도를 했는데 기관이나 개인들은 또 샀더라고요. 네. 이 장에서도. 그러면 저는 뭐 기관은 어쨌든 주가를 받쳐야 된다는 이 정권적 차원의 이해관계에 움직였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사실은 정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은 제가 보기에 야 이거 다들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데 이거 나만 안 하고 있으니까 나만 거지되는 거 아니야? 네. 포모라고 하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여윳돈이 있겠어요. 다들 빚내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전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상 야 이거 큰일 났네. 8억가가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사서라도 이걸 버텨야 되겠다. 네. 물타기라는 거죠. 집단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타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물타기를 갖고 있는 거 다 끌어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더 물타기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증권사에 대출을 받아서 신용으로 이걸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투와 NH가 이 신용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순간 물타기도 불가능해진 겁니다. 네. 사실은 그게 지금 그 2월 말에 나왔던 사인들이 어떤 건지를 아신다면 네. 사실 그날 팔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저런 말 나오면 그날 팔아야 되는 건데. 이창용 네. 그 하는 총재가 진짜 이례적으로 저렇게 발언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전날 오후에라도 어쨌든 던졌어야 처분할 수 돼요. 있었으면 처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은행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네. 뭐 심각한 이게 뭐 지금 지금 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증시 어떡할 거냐. 증권사들은 또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금융기관들은 전쟁 마치고 나면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야, 리스크 관리는 해야 그래서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권 차원에서 거품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쭉 비판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어. 작년 6월부터 미국과 이란 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트럼프가 여러 차례 공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될 증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 정도 메시지는 냈어야 되거든. 네. 근데 어제 한국 증시 70주년 무슨 개장 기념식인가? 정청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네, 어제 거 봤습니다. 지금 꿈의 시대라고 떠들어댔잖아요. 어제. 사이드크가 발동됐고 정말 증시가 파랗게 질린 바로 그날 집권당 대표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꿈의 시대다 이쪽고 저쪽고 떠들어댔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이 소액 투자자들 네. 저희 거의 1,000만 명 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이 자산 손실, 재산상의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네. 꿈의 시대는 맞는데 그 꿈이 악몽이라서 지금 문제네요. 네.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 뭐 당신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네. 당신들이 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못했냐고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요렇게 이틀간 떨어지면 1000포인트 가까이가 떨어지면 네. 거의 한 80%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깡통 찰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다들, 사고 팔고 사고 단타죠, 팔고 하기 때문에 단타.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5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쥐고 있다 이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거는 진짜 장기 투자 네.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 방식. 그런 사람은 없고 네. 다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미 5천 이후에 올라서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이미 뭐 수익 일부 실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좌를 맞춰놨는데 네. 이게 지금 20% 떨어진 거거든요. 이러면 한 80% 이상의 계좌가 다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만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증시 박살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환율 어제 1,500원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겨우 1,500을 넘어갔다가 네. 다시 내려와서 1,466원으로 끝냈어요. 예. 근데 오늘 지금 1,480원대 지금 가고 있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상. 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단 이틀 만에 대한민국 근데 경제 망했다 소리 이 나오는 환율도 네. 한 달쯤 전에 이재명이가 구두 개입을 해가지고 네. 한참 떨어뜨려 놨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수사파 정권은 이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책임해요. 당장 지수가 잘 나와갖고서 그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면 그만인 거야. 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국민들이 서민들이 다 안게 되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우선 이란 중동 사태도 너무 심각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직접적인 그 후폭풍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증시에서 보면 전쟁 난다 하다가 진짜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날 게 났구나. 그럼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갑자기 터졌어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몇 달이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미 단 이틀 만에 깡통찬 소액 투자자들이 절벽에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한테 책임있게 응답하라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국민의힘이라도 이때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 경제와 민생은 어떻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무슨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국민이 그나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럴 때 대안을 내놓고 뭔가 하다못해 허리띠 졸라매 달라는 얘기라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아무도 나서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서민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망연자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까지 만일에 폭락하면 그야말로 이 깡통 차는 계좌, 반대매매, 보통 한 40% 떨어지면 신용계좌들 다 반대매매 나오거든요. 그렇죠. 반대매매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네. 지금 신용계좌들, 신용해놓으신 분들 많을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 개인 계좌들의 거의 반 가까이는 신용을 다 걸어놨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네. 네. 이런 장에서 신용 안 걸고 하시는 분 없거든요. 진짜 자기 자금만 갖고 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면 신용 조금만 걸어도 이 정도 떨어지면 반대매매 나오면 그러면 그냥 바로 깡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이 장문을 보면서 지금 컴퓨터 화면 들여다보면서 죽을 만치실 분들 많을 텐데 거의 어제 오늘 정말 지옥과 같은 순간순간을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건 다 이재명의 사실 주식 리딩방 같은 행태를 보일 때부터 네. 저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러느냐. 다들 그랬거든요. 지금 저 기사도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이가 정복수사파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우선 제일 먼저 부동산 죽였잖아요. 네. 막 목을 쫄라맸잖아요. 막 주담대 완전히 줄이고. 그래서 황당한 얘기인데 이재명이 집 29억짜리 내놨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아니랬는데. 네. 예? 27억을 현금을 갖고 있는 27억 사람. 현금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0.001%도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아니, 부동산 부자는 많지만 현금 부자가 27억 이상 현금 갖고 있는 부자가 그렇게 흔합니까? 네. 그런 사람들만 집 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지금도 여전히 막 다주택 팔아야 된다고 이익 볼지 손해 볼지는 정부가 결정한다 이런 거의 사회주의 수준의 발언까지 하면서 겁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협박에 못 이겨서 판 사람들이 돈을 들고서 어디로 갑니까? 증시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정복수사파 정권이 계속해서 증시로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심지어 이른바 서학개미 이 나스닥이나 이런 데 투자했던 우리 소액 투자자들한테도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한국으로 와라. 네. 그렇게 강력하게 압박도 하고 유인도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서울 그쪽 걸 팔고 한국 증시를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 미국 주식 갖고 있던 우량 주식 갖고 있던 거 팔고 한국으로 우리 국내로 들어오고 막 이런 난리까지 벌렸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주식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네. 이건 어떤 형태로든 정책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 벌써 이제 증시 안정 펀드로 투여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0조 갖고 메꿀 수 있을지 저건 모르겠네요.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죠. 네. 우리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10조 갖고 안정될 거면 걱정도 안 하죠. 외국인이 9일간 판 게 20조인데 그거에 반 가지고 증시 안정 펀드가 될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경하고 강선우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네. 최민희는 또, 그, 재명이네 마을에서 또 강퇴가 됐어요. 그 강퇴된 이유가 그, 이재명이 동남아 나갈 때, 싱가포르과 그 필리핀 여기 나갈 때 네. 공항에서 정청래하고 악수하는 데서 정청래하고 악수를 안 하고 싹 넘어갔거든요. 네. 그거 주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쪽 재명이네 마을에서 야 이건 이제 정청래는 완전히 이재명이 아웃시키려고 하나보다 우리가 먼저 나서자라고 해서 정청래 이성윤은 이미 강퇴했는데 최민희까지 강퇴를 시켜버렸어요. 네. 강선우 김경은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네. 법정 구속이 됐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네. 판단이고요. 지금 이제 이 최민희 건은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그 정청래랑 악수하는 사진이 없다. 네. 그래서 최민희가 과방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그 영상이 아마 KTV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그거를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악수를 안 한 경위요? 아니면 아니, 악수가 안 나온 악수한 사진이 안 나온 경위. 안 나온 경위? 그러니까 영상이 왜 안 나왔냐 이거예요. 네. 네? 하긴 했는데. 확인하겠다고 했어. 네. 그 순간 재명인의 마을에서 아니 저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데 무슨 그런 걸 가지고서 대통령한테 다시 사실상 대통령한테 공격 항의를 한 거다. 네. 이래가지고서 최민희 강퇴시키자 이렇게 투표가 들어간 거예요. 네. 투표가 들어가서 97%인가 찬성으로 이제 강퇴가 됐는데 97%. 지난번에 그 정청래 이성윤이 강퇴시킬 때하고 이번에 최민희 강퇴시킬 때 보니까 네. 재명인의 마을에 투표를 했어요. 또 2,000명이에요? 또 1,300명.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만 명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네.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가. 네. 근데 뭐 거기 대의원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야. 그냥 커뮤니티 그 회원들이. 20만이 뻥이에요. 근데 2만 명도 안 되는 거 이번에도 아니야? 1,300 얼마야. 아니 어떻게 그 투표가 물론 3시간 1328. 50분밖에 안 했긴 했지만 그래도 야. 94.6%네 찬성.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한 2,000명 가까이가 저기 그 워킹하는 회원들이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20만은 다 허수다. 아니 뭐 그렇게 네.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를 좀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네. 보이죠. 네. 예,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저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게 참 치졸한 수준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또 눈에 띄는 거는 박용진, 이병태 이렇게 이병태는 아예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쪽에서 경제 뭐 이렇게 했던 분이고 예. 박용진은 비명행사 대표적인 비명행사 예. 케이스였잖아요. 예. 근데 둘 다 부총리급인지 부총리급인지 하는 무슨 위원장 뭐 부위원장 뭐 이런 걸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저 총리급이라는 게 저게 이제 그 급여를 그 정도로 준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뭐 의전보다도 그러니까 돈으로 네. 입을 막으려고 하는. 저 이병태라는 사람은 저 좌파 쪽에 들어가서 고생 좀 하겠네. 네. 워낙 그 전에 해놓은 말들이 막말들이 많아가지고. 막말도 많고 그 무슨 저 약간 무슨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카이스트에서 네. 마지막에 그만두고 할 예. 때 약간 뭐 무슨 네. 의혹도 있었는데 네. 뭐 그거는 뭐 혐의 없는 걸로 밝혀졌다고는 하지만 무혐의를 받았죠 예. 나중에 겨우. 예.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들 보면 이제 종북주사파들은 개딸들은 와 이거 봐라 역시 이재명 통 크다. 다 끌어안고 막 실용과 통합으로 가지 않냐 이러는데 제 눈에는 그냥 잡동사니 쓰레기로 보입니다. 예. 온갖 것 다 모아놔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끊임없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박홍근은 뭐 자기네 사람들 이제 돌려막기를 한 거지만 박홍근과 또 해수부 장관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돌려막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총리에 아직도 뭐 홍준표나 그 급의 이 우파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네. 제가 좀 진짜 좀 이거는 뭐 이재명이한테 좀 권하고 싶은데 네. 좀 데리고 가라. 네. 지난번에 이혜훈이 데리고 갔잖냐. 네. 나 좀 데리고 가라. 네. 홍준표도 있고 네. 한동훈이도 있다. 네.
한동훈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준석이도 있다. 네. 한동훈이나 이준석 좀 데려갔으면 그리고 좋겠어. 저 유승민이 김무성이도 아직 살아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 네. 얼마나 좋냐. 네. 통합으로 위장해서 네. 포장하기 참 좋지 않냐. 그리고 여기 그 한동훈이랑 그 수행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도 좀 다 데리고 가라. 네. 무슨 저 부총리급의 무슨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부총리급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로 싹 다 모아서 자기들끼리 오골오골 모여서 노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빼갔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여기서 분탕 그만 좀 치고 뭐 또 부산도 또 가려고 그러나 대구 간 것 가지고도 지금 뭐 장동욱 대표가 경고를 했는데 해당이 비슷한 거다. 그 식으로. 대구 구포시장을 또 가겠다 그래요. 구포시장도 서문시장만큼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주 살아있는 시장인데요. 네. 근데 그 구포시장이 부산 북갑에 있어요. 네. 부산 북구의 갑을 지역의 갑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가 전재수 지역이에요. 전재수 비면 거기 나가겠다는 걸 간을 보러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완전히 간 보러 가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그 대구 해프닝이 있은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거 해당행위다라고 했잖아요. 네. 점잖게 한마디 했어요. 네. 그리고는 지금 장애투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것들을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교 위원장이 그 7명 제소를 했습니다. 예, 배현진을 비롯한 7명과 그 서울시당 윤리위원장 김경진이 해서 8명을 윤리 제소했어요. 즉각 제명에 처리해야 될 중징계를 요청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도 됐고 또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해당행위라고 했는데도 또 구포까지 내려간다. 이거는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것들이니까 네. 당 밖으로 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 느낌에는 그 몇 명 못 안 갈 것 같아요. 네. 벌써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뭐 10명이 있다 뭐 좀 그랬잖아요. 그러다 좀 점점 줄잖아요. 하나씩 줄잖아요. 네. 뭐 어떤 자는 뭐 차표를 못 구해서 못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안 보이고 서문시장에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하나씩 탈락해야 하는 거예요. 네.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포에는 실제 한동훈 똘마니들 중에 국회의원 배치단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또 부산 시민들이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컸기 때문에 이게 두 지역의 정서를 조금 아는데 대구 경북 국민들은 화가 나도 좀 꾹 누르고 참아요. 네. 말을 잘 안 하고. 근데 부산 분들은 화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 시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전에 손부터 나가는 분들이에요. 네, 욕설 엄청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구포가 좀 위험하다. 네. 그래서 구포로 한번 가서 분위기를 봐야 진짜 눈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무슨 출마니 뭐니 헛소리를 못하지. 지금 아직도 뭐 자기가 무슨 뭐 무소속으로 나가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포 아니 부산 대구하고 2년이나 있든지. 그러니까. 예. 아니 단 한 번 가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구포 시장의 상인들과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절대 한동훈이 머리 근처로는 손을 올리지 마시라. 야. 머리 근처로 뭔가 손이 오는 것 같으면은 경기 일으킨다. 네. 예,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직접 위해를 가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좀 아니 드리고 벌써 약간 그런 사인이 나온 게 네. 김소희라고 비례의원이 네. 여기도 한동훈 계로 분류됐었거든요. 최근까지도 한동훈 옆에 따라다니다가 자기 한동훈 계에서 안 한다라고 아예 선언 비슷하게 했어요. 네, 탈한을 네, 탈한을 선언하고 저 자리에 안 갔습니다. 네. 한지아 거의 그 아이스크림 나눠 먹던 사이 아니에요, 한동훈하고. 근데 한지아도 저 대구에 안 갔어요. 그거만 보더라도 벌써 이제 그 비례들도 유용원도 안 갔습니다. 유용원, 예, 유용원도 안 가고 고동진도 안 가고 그런 것들 보면 상당 부분 이 징계 됐을 때 자기한테 올 그 피해가 너무 크다. 그 뭐 공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동훈이 사실 저 사람들이 저 믿고 있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만일에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한동훈이 들어와가지고 당권을 장악하면 자기들 뭐 공천 자기 공천뿐만 아니라 뭐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인데 네. 지금 그게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게 이제 드디어 느껴지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장동혁 대표 체제가 6.3 선거 후에 오히려 더 힘을 강력하게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네. 만약에 뭐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더라도 그 당권이 한동훈이한테 갈 가능성은 0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똘마니들도 꿈을 깨야 될 시점이 온 것이고요. 저 유영훈 말씀하셨으니까 이 유영훈이는 어쨌든 군사 전문가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쫓아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란 사태 분석해야지. 네. 아니, 나는 참, 유영원 의원은 진짜 그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참 그래도 저 대한민국에서 기자라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런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 돼가지고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2년 내내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제가, 네. 예전에 70년대 이제 학생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요. 네. 그때 교수님 말씀이라면 정말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막 믿을 그때예요. 네. 그때 제가 알았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유영원의 전문성은 지식이지. 네. 이 사람이 정치적 감각도 없고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갖고 한동훈 똘마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한동훈이 유영원 기자보다 한 10살 미친데. 그래서 좀. 불 따라다니면서 그걸. 안타까웠는데. 네. 뒤늦게나마 정신 차리니 다행입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4일 표명. 아니, 근데 지금 코스피가 심각한가 보네요. 12.5%가 떨어져서 유용 5천 붕괴가 눈앞에 왔다는데. 방송 중에도? 네, 지금 5,086, 5,070.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소액 투자자들. 12.46%면. 저런. 지금 단 한 종목도 플러스인 종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하이닉스는 85만 원이 깨지고. 지금 투자별 매매 동향에서 기관 플러스 개인 플러스는 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 7천억 사고 개인이 1,700억을 사도 못 막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이거요, 아까 증한안정기금 10조라 그랬죠? 요거 10조 탁 털어 놓는다고 해서 저 흐름을 멈출 수 있겠어요? 네. 완전히 21선, 61선 다 박살나고 저러다 121선까지, 200일선인지 120일선인지 맨 밑에 있는 선까지 갔다가 와야 되려나, 내일쯤? 100만 닉스가 84만. 네. 20만 전자가 17만. 네. 이거 정말 심각한. 이틀 만에. 이틀도 아니에요. 지금 하루 반 만에. 아직도 3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네. 자, 오세훈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오세훈이 또 계속 장동혁의 지원 유세가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지원 유세를 아직 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본인이 후보가 지금 됐다고 착각을 하더라도. 오세훈이가 이 김치국을 너무 세게 마셨어요. 네. 저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후보 못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국힘 후보 자체도 안 된다. 네, 후보 못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선하면은 다른 후보가 누가 됐건 다른 후보가 이깁니다. 네. 신동욱과 붙으면 신동욱이 이길 거고 나경원과 붙으면 나경원이 이길 겁니다. 네. 조정훈과 붙으면 조정훈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세훈이는 저 경선에 넣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저 재판 나가고 있잖아요. 예. 네, 오늘 지금 재판 출석하는데. 저 사법 리스크도 있죠. 네. 그리고 그동안 오세훈이가 떠벌리면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한 해당 행위는 또 한둘입니까? 네.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어쨌든 저쪽의 후보하고 현역 4번이나 서울시장 한 자의 지지율이 도대체가 계속 확대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력도 없지, 해당 행위를 하지, 사법 리스크도 있지, 이런 사람을 경선에 넣어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오세훈이를 컷오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이번 장동혁 지도부는 정말 제대로 공천혁명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체감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도. 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게 정치의 현실이니까 하고 오세훈이를 경선에는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오세훈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후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자가
아니 후보가 된 다음에나 당 대표가 지원을 하면 하는 건데. 아니 지원 네? 유세는 선거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에 유세가 뭐가 있어요? 어? 아니 마이크 잡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선거 기간 아니면 선거 기간은 13일 아닙니까? 13일. 네, 딱 2주죠. 네, 2주인데 그럼 5월 20일인데 지금 3월 그리고 초에 그 얘기를 왜 하고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거는 장담하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는 장동혁 대표 말고는 선거 지원 유세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네. 없죠. 아니 우리 없습니다. 국민들이 또 자유파 국민들과 특히 당원들이 대거 당원들이 투표장에 나가고 자유파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야만 이기는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원들이 보고 싶어하고 자유파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원 유세를 가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장동혁 대표 빼고 누가 지원 유세장에 나온다고 그걸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원 유세에 좀 와달라고 엄청난 이 요청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는 갈 시간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미 서울과 부산 두 선거가 승패에 직결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는 서울 지원 유세, 부산 지원 유세를 굉장히 비중 있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 장동혁과 이재명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 특히 충청권은 더 그게 심합니다. 네. 왜냐하면 충청권에서 불고 있는 장동혁 대세론이 지원 유세를 통해서 구현될 거니까.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장동혁 스탑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사실 충청권에 지금 이 광역자치단체 숫자로는 네. 제일 많아요. 4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충북, 충남, 대전, 세종까지 세종까지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나올 때는 네. 충청 4군데를 이기면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군데를 이겨버리면 숫자로 봤을 때는 확 이기는 느낌이 들게 그렇죠. 만들 수가 예.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말 대선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발돋움을 하려면 충청권에서의 확고한 지지 네. 이게 담보되면 어떤 후보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번 충청도에서 장동혁 브랜드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네. 이 국힘 선거적으로도 그렇지만 장동혁이라는 개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자리매김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해도 네.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에 할애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나중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오세훈이가 아마 장동혁 대표한테 빌 겁니다. 제발 좀 지원 좀 와달라고. 네. 막상 후보가 되고 나면 당선되는 게 최우선인데 지금 당에서 실제로 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 정도. 왜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 국힘 네. 행진을 했거든요. 예. 이것도 저희 우리 대자총에서 예. 공동 중계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제로 방송용 장애투쟁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국힘 행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지금 3.1절 야사당 자유 이 장애 집회도 있었고 네네. 어제 국힘 행진도 있었고 저는 어제 이 국민의힘의 장애투쟁 특히 거리행진 투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봅니다. 네. 뭐냐면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 장애 집회를 한 적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장애 집회고 이렇게 행진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네. 이 주변에 주는 파급 효과가 또 달라요. 여의도부터 청와대까지. 근데 그것을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10km 가까이를 네. 당대표가 맨 앞에 서서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갖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거 일회용으로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속적인 네. 지방선거까지 쭉 연결되는 일련의 이제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좌파들이 막 깜짝 놀라고 어떻게든 헐뜯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좌파들 얘기니까 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 우파 진영 안에서도
이걸 좀 그 의미를 좀 이 깎아내리는 듯한 그 발언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뭐 거리 건든 걸로 되냐? 뭐 의원직 다 사퇴할 정도의 결기를 보여야지 뭐 이런 좋은 뜻에서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이런 거예요. 평소에 좀 놀다가 진짜 마음 다잡고 공부하러 막 공부방에 들어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너 공부해 이러면 그 공부할 맛 나요? 예? 네. 아, 또 진짜 마음 잡고 이제 공부 딱 공부방에 문 딱 갈고 방해하지 마세요. 팻말 갖다 붙이고 네. 앉았어. 네. 앉았는데 좀 있다가 문 똑똑 두드리고 삼촌이 와갖고서 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고 가면 그게 책이 눈에 보이냐고. 네. 아니 지금 아니 우리 자유파 국민들끼리만 얘기합시다. 이 네. 장동혁 대표 지도부 잠깐 귀 좀 닫아주세요. 아니 이 거리투쟁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예? 그럼 마침내 이렇게 했잖아.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지. 그걸 야지를 놔봐야 열심히 하려는 사람 김 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네. 정말 제가 출발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국회 앞에서의 규탄 대회 제가 갔었거든요.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했어요. 네. 예. 그리고 출발도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좀 미약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진이 신촌 로타리를 거쳐서 시청학 갈 때 사람들이 더 모였고 네. 광화문 갈 때 더 모였고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점점. 예, 그래서 아예 나는 청와대 앞으로 먼저 가서 기다릴 거야 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처럼. 네. 예? 점점 가면서 이게 불어진 거예요. 예, 불어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막 근육맨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서 엄청 멋있는 대열 갖고 가다가 하나씩 둘씩 슬그머니 빠져가지고서 네. 끝에 가갖고서 용도삼이처럼 하는 것보다 처음에 미약하지만 점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붙여줘서 창대하게 끝나는 집회가 어제 집회였단 말이에요. 어제 그 사진을 보면 그 장동혁 대표 양옆으로 김민수 최고와 송원석 원내대표 바로 뒤에 또 윤상현 의원이 저럴 때 포지셔닝은 참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예, 윤상현 의원이 있고 그 뒤에 뒤에 뒷줄에 보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신동욱 최고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저 정도면 아주 네. 훌륭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당 사상 정말 어제 보니까 초유의 투쟁을 제대로 한 거지. 107명 의원 중에 80명 가까이가 합류해서 같이 그러니까.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야 진짜 잘했다 잘한다 그렇게만 해라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 잘나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인데 잘했다 하면서 데리고 가요. 네, 지금 뉴프로님이 좌파들은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기 참여해서 직접 그 행진을 같이 못하시더라도 여론조사 특히 이 02 뭐 이렇게 070 이런 번호로 오는 번호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번호라도 좀 받아서 여론조사에 응해주는 게 사실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거기에 네. 그 1000명 모으는데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그 여론을 진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꼬박꼬박 응해주는 거 그런 거라도 하시면서 대한민국 왜 자유우파 이 모양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니네 못해 그러시면 안 되고 참여를 해야 된다. 당원이 돼가지고 당원 투표로 보여주시든지 여론조사에 꼬박꼬박 응해서 진짜 대한민국 여론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든지 나한테 안 온다 그러는데 전화 꼬박꼬박 받아보세요. 한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옵니다. 계속 그렇지. 와요. 예, 응답들이 이제 좋으면은 자주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 전화를 좀 늦게 받아가지고 네. 이게 끊어져요. 네. 그래서 다시 하면은 안 돼. 통화 중이야.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는 우리가 다시 전화한다고 했을 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번호에 다시 누르면 오는 걸 받기만 해야지 내가 걸어봤자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도국 박사님과 함께한 대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